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 녹스빌, 산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에 위치한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교생이 모이는 성대한 풋볼 게임이 열립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풋볼 게임은 마치 한국 사람들이 한일전에 열광하듯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끄는 스포츠죠. 센트럴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풋볼 게임의 꽃이라고 불리는 치어리딩, 이게 시작되면 환호성이 더 커지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열정적으로 치어리딩을 하는 바로 이 소녀는 엠마 워커. 학교 치어리딩 팀에서 유일한 신입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체조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당하게 팀에 합류하게 되죠. 보시다시피 눈에 띄는 예쁜 외모와 또 성격도 유쾌해서 항상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내뿜는 소녀였습니다. 그런 엠마의 꿈은 아동병실 간호사. 실제로 주말마다 지역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만큼 마음도 착한 아이였죠. 그런 엠마에게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 풋볼팀의 에이스 라일리 골. 엠마보다 2살이 많았던 라일리는 건장한 체격에 풋볼도 잘하고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던 학교에서 인기 많던 소년이었죠. 보면 에이스 선수와 예쁜 신입생 치어리더의 만남입니다. 마치 하이틴 영화의 소재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전교생이 부러워하는 커플로 금방 주목받게 됩니다. 라일리와 엠마는 함께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캠핑도 가면서 로맨틱한 관계를 쌓아가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둘의 관계가 어딘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라일리가 엠마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우선 라일리는 엠마가 자기 외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의 옷차림까지 지적하기 시작했고 또 엠마가 알바를 하는 날에는 끝날 때까지 그녀의 일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요. 좀 부담스럽죠. 이게 애정과 친절의 도를 조금씩 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아졌고 그럴수록 라일리는 엠마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너가 날 떠나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협박까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를 알게 된 엠마의 부모님이 딸한테 라일리와 헤어지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죠. 라일리가 너가 나랑 헤어지면 나는 견딜 수 없고 목숨을 끊을 거다 라는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엠마는 마음이 약한 소녀였기 때문에 차마 불만이 있었지만 라일리를 떨쳐낼 수가 없던 거죠. 그렇게 두 젊은 커플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어느 날 엠마의 부모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버리죠. 그러면서 시기가 맞물려서 라일리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사실 라일리는 엠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라일리가 대학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긴 했지만 그 전에 엠마에게 아이팟 터치를 사주면서 이걸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어쨌든 핸드폰이 없어도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던 2016년 10월 말 엠마는 우연히 대학생이 된 라일리가 다른 여자들과 파티에서 어울린 흔적을 SNS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로서 화가 치밀었고 라일리에게 이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성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술과 약을 복용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물론 이게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 일로 엠마는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한 달 후였던 10월 18일 금요일 이날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대대적인 풋볼 경기가 열렸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학생들끼리 애프터 파티도 예정되어 있었죠. 당시 공식적으로 엠마는 라일리와 헤어진 상태. 그렇다 보니까 엠마의 부모님도 경계를 풀고 오랜만에 딸이 파티에 참석하는 걸 허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친구의 집에서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밤 11시 30분
엠마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심상치 않은 문자가 도착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칠 거야. 문자에는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엠마는 이게 본능적으로 라일리나 또 친구들이 뭔가 나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다라고 느꼈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죠. 그런데 협박 문자는 계속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문자는 그 집 밖에 나가봐라. 시체가 있을 거다 라는 끔찍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가 잔뜩 겁이 났고 결국 친구 몇 명과 함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근처 수풀에서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이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라일리였죠. 다행히 그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여기 왜 쓰러져 있는지 기억을 못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건 누군가 내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고 납치를 해서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친구 노아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잠시 후 데리러 온 노아와 함께 그 자리를 뜨게 되죠. 이날 사실 라일리를 데리러 온 노아조차도 네가 납치당해서 여기 누워있다고? 라는 주장을 쉽게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파티 다음 날인 오전 10시 15분 집에 혼자 있던 엠마 외출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엠마는 이미 전날에 굉장히 꺼림직한 일을 겪었던 차라 바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저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어쨌든 엠마는 이 무서움에 견디지 못하고 라일리에게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곧장 차를 끌고 엠마의 집을 방문합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엠마를 위로하면서 둘은 집 앞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엠마의 엄마가 둘을 목격하게 됐고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너 돌아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라일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게 되고요. 어쩌면 고등학생 소녀였던 엠마에게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은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별했고 자살 시도도 했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납치당했다면서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히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안정을 되찾게 됐고요. 일요일 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듭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새벽, 엠마 아버지가 집안에서 들린 이 폭발음에 번쩍 깨어났죠. 바로 침실을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엠마의 방이었습니다. 보니까 아이는 침대에 조용히 잠들어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거실과 주방 곳곳을 살펴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헛걸 들었나 싶어서 다시 잠자리에 드는데요. 다음날 아침 6시, 가장 먼저 기상을 한 엄마가 딸을 깨우기 위해 엠마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일어나 하면 한 번 이름 부르면 바로 깨어나는 아이인데 그날은 몇 번을 불러도 미동이 없었죠. 이상함을 느낀 엄마가 침대로 다가가서 이불을 걷어냈고 이때 딸의 혀가 입 밖으로 나와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엠마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몸은 차가웠습니다. 즉각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엠마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하룻밤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잃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엠마는 어떻게 사망하게 된 걸까요? 자살? 또는 수면 중에 호흡곤란?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내 엠마의 방에서 그리고 벽에서 볼펜 정도 크기의 총알 구멍 한 개를 찾아냅니다. 외부에서부터 뚫린 구멍이었는데 이건 엠마의 침대를 향하고 있었죠. 즉 다시 말하면 집 밖에서 누군가 엠마의 방을 향해서 2발의 총을 쐈던 겁니다. 그중 한 발은 그녀의 베개를 관통했고 나머지 한 발은 그녀의 왼쪽 귀를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엠마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즉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입니다. 경찰은 엠마 주변에 원한을 품고 있거나 평소 갈등이 있던 인물을 추적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은 남자친구 라일리. 그런데 라일리 역시 엠마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라는 애도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죠.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이번엔 그 라일리의 친구 알렉스에게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사실 엠마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라일리가 할아버지 집에서 내가 권총을 몰래 빼돌렸다 하면서 친구 알렉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총. 왜 총을 가져왔냐 했더니 지난번에 내가 납치당한 거 있지 않았냐. 그때 이래로 나는 나 자신을 좀 보호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했다 하지만 사실 친구들은 일단 총이라는 거가 두려웠고 또 그 자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려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엠마 사건에서는 총이 무기였기 때문에 라일리는 즉각적으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죠. 경찰에서 그는 나는 그날 그 친구 노아랑 시간을 같이 보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엠마가 문자가 와서 이별을 고했고 감정에 복받쳐서 차 안에서 새벽 내내 울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경찰이 그러면 너 할아버지네에서 가져온 권총은 어디 있냐 라고 묻자 라일리가 무슨 소리냐 나는 총을 소지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히 반박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너의 친구 진술을 확보했다 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조사로는 라일리의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로선 그를 체포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의 라일리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총을 가지고 있던 걸 본 알렉스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사건 직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노아였죠. 이 친구 둘은 이미 라일리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노아한테는 야, 총에 묻는 이 지문은 어떻게 지우냐? 라는 방법을 물어본 적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은밀하게 경찰과 협력합니다. 작전에 따라 라일리 집을 방문해서 평소처럼 비디오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게 되는데 이들의 몸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였죠. 세 사람은 즐겁게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듯 엠마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지 직접 보시죠. Sorry about him, my dog. I want to be so upset and I can't because I'm more worried about getting arrested and putting away for murder that I didn't commit. And never in my life would I kill someone that I love that much. Love you, bro. It sucks you gotta deal with all this, man. Riley clearly had no clue about the sting. He had faith in his friends. I'm trusting you guys, like, with my life because, I mean, this is 70 years in jail if I get convicted of something I didn't do. Why can't you just give him a gun? Just, 총에 관한 이야기죠. it just needs to be gone. For whatever reason, it just needs to be gone. You guys don't have to come with me if you don't want to. I mean, I got your back, man. If it's in the Tennessee River, they will never find it. 결국 이 대화 끝에 노아와 알렉스는 라일리를 도와서 강에 권총을 버리는 일에 동참합니다. 셋은 함께 차를 타고 라일리의 양아버지 집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겨있는 문제의 권총을 챙기게 되죠. 그 사이 알렉스는 몰래 경찰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비밀스럽게 그들의 차를 뒤쫓게 됩니다. 잠시 후 테네시 강가와 가까운 곳에 차가 멈췄습니다. 라일리는 미리 준비한 장갑을 꼈고 쓰레기 봉투에서 조심스럽게 총을 꺼내드는데 그 순간 경찰이 랄리를 덮쳤고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증거인멸의 순간이었죠. 추가로 차 안에서는 범행 당시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옷까지도 발견되면서 증거가 성립됩니다. 엠마가 집에 혼자 있던 그날 밖에서 문을 두드렸던 그 의문의 누군가를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엠마가 겁을 먹었잖아요. 경찰은 그 사람 역시 라일리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파티 당일에 덤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역시 엠마의 관심을 끌기 위한 라일리의 자작극일 확률이 높았죠.
살인죄로 검거된 라일리는 엠마의 방을 향해서 자신이 총을 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요. 그럼 왜 총을 쐈던 걸까요? 앞서 문을 두드린 것처럼 또는 자기가 납치된 것처럼 꾸민 것처럼 엠마가 겁을 먹게 되는 순간이 되면 자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바랬다는 거죠. 그의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명백히 밝혀내는 재판이 이어졌고요. 결국 엠마가 사망한 지 2년 만인 2018년 5월 8일 라일리는 1급 살인 그리고 스토킹으로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한 소녀를 향한 남자친구의 집착이 불러낸 엄청난 비극. 이건 결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붙여서도 안 되는 추악한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사랑하는 딸을 잃은 엠마의 부모님은 젊은 커플들에게 이런 경고를 남겼는데요. 당신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당신을 어딘가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무언가를 입지 못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